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논문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논문에 대한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이 저번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의 40분짜리 영상을 보고 작별하지 않는다에 이어서 소년이 온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폭넓게 들여다보긴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저의 뇌피셜 말고 제가 그냥 책 읽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으니까 저의 머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한강에 대해서 이제 다 연구를 해놨어요. 전문가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저는 이제 이 중에 저학력자거든요. 저는 아직 석사 논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같이 논문을 들여다봐 주실 대학원생들을 제가 좀 불렀어요. 그냥 대학원생 말고 다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다 이분들은 석사 졸업을 다 하시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석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있으신 분들을 불러서 논문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저희가 그냥 논문을 살펴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오늘 DBPI 사이티지 광고 영상이거든요. 사이티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그 논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봅시다, 여러분. 저 이제 사회과교육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 제가 다 데리고 왔거든요. 눈덩이 표집이라고 아는 사람 통해서 믿음의 벨트 해서 박사과정 2년 차인데 석사 2번 한 사람도 있어서 넘길게요. 선생님이 사회과교육이죠? 네네, 사회과교육 박사과정에 계신 이신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미술과 교육 박사과정 재학 중인 강혜서라고 합니다. 2번은 아니고요. 2번 했어요? 한 번은 수료라서 이게 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훑어갔다. 눈덩이 1입니다. 눈덩이 1. 네, 혜서씨. 네, 안녕하세요. 눈덩이 2 박다솜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신혜 선생님과 함께 사회과 교육 박사과정 이제 3학기차 돌입하고 있고요. 척척 박사 연습생입니다. 척척 박사 연습생.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럽네요. 석사 논문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논문들을 좀 볼 건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논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요약도 해주고 여러분한테 말씀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4명 중에 한 사람한테 몰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논문을 보고 저희 나머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한 논문에 대해서 사이티지를 이용해서 참고 문헌 목록을 만들어서 제일 빨리 이제 참고 문헌 목록을 만든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3명은 통과고요. 가장 늦은 꼴찌가 그 해당 논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사이티지 이용을 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사이티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인용은 필수죠. 정확한 출처를 밝히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신뢰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남의 말을 가져오면서 참고 문헌을 밝히지 않는 것은 연구 윤리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인용 양식 생각보다 쉽지 않죠. APA, MLA, 시카고, 스타일도 제각각이고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다 규칙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서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정말 쉽고 간편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바로 DBPI의 사이티지인데요. 논문을 검색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인용 정보가 정리되니까 번거로운 작업 없이 깔끔하게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00종의 국내 학술지 인용 양식을 제공하고요. 필요한 인용 양식을 요청하면 빠르게 반영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완성은 정확한 인용에서부터 사이티지와 함께 편하게 인용 관리해보세요. 자, 제가 카톡 창에 보내드린 이 논문으로 각주로 인용된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DBPI에서 검색을 해서 DBPI에 있는 논문들 참고 문헌 목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참고 문헌 목록을 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포맷을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건데요. 사이티지에서 여러 가지 인용 포맷을 본인이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카고, MLA, APA 이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시카고, MLA, APA 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정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박진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본다. 8개 하셨나요? 네. 뭐 보아하니까 우리 꼴찌는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찔하네. 자, 그러면은 우리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정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를 이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요? A few moments later. 이 저자분은 박진 선생님이시고요. 네.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전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 슬래시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DBP한테 목차 기준으로 논문을 요약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목차가 4개예요.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과 언어가 주는 고통, 비표상적 타자의 현전과 인간 공동의 몸, 네. 비표상적 글쓰기를 향한 자의식과 그 수행적 실천, 네.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윤리.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논문을 제가 요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더 쉽게 요약을 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한강, 언어와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다. 작품에서 언어의 한계와 폭력성이 인식된다. 비표상적 글쓰기를 통해 고통을 표현하려고 한다. 라고 네. DBP와 AI가 요약을 했어요. 네. 아,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비표상적 글쓰기가 뭔가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비표상적 글쓰기는 말하는 주체가 세계를 대상으로 정렬하여 자기의 앞에 세우는 표상 행위에서 벗어난 글쓰기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재현적 글쓰기와는 달리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바깥의 경험을 불러오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소설에서는 명확한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표상하는 세계를,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를 그리는 방식의 전통적인 글쓰기가 있는 반면에 한강 작가가 이 소년이 온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화자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이 보는 세계를 그리는다기보다는 비표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막 영혼이 나와서 뭐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내면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조금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채택하고 있다, 한강이 소년이 온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3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비표상적 글쓰기를 향한 자의식과 그 수행적 실천, 여기서 이 설명이 들어가는데, 한강은 언어로 표현되는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의 아픔을 드러내는데 한계를 느낀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러저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표현을 다 하기에, 또 이거를 또 체록하기에, 구술을 전달하기에 쉽지 않아서 이러한 비표상적 글쓰기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폭력의 정도가 말로 차마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식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하는 주체의 폭력을 인식한다. 독자가 경험하는 공동체적 존재와 공감을 통해 윤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윤리적인 부분까지 해서 챕터 4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AI가 발달해도 결국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 AI가 모든 걸 해줄 순 없어요. 특히
논문의 경우에는 그쵸. 한강의 이러한 표현 윤리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이게요, 이제 언어의 무력함, 체험 이런 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되게 빠른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식의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쓰는 사람이랑 읽는 사람 사이에 그냥 의미 전달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형태의 소통? 그걸 급진적 소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성과 탈존을 공유하는 인간 공동의 몸. 그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 고정된 존재로 있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이 소설 속에서는 같이 그 홀령이 되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호가 되어볼 수 있는 거고 같이 그 편집자가 되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의 몸을 이 소설 속에서 체험한다. 각자의 그 유한한 실존을 넘어서서 그런 식의 이제 글쓰기를 한강 작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내가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이 소년이 온다를 읽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 얘기가 바로 뒷문장이 이제 의식 너머의 정령,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의 존재로서 함께 있음 그 자체를 나누는 윤리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글쓰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 읽어보십시오. DBPI에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논문의 제목이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전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이니까 타자의 현전 자체가 표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정도를 넘어선 폭력이고 사건 자체가 이제 요약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사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타자를 내가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표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타자가 현전. 아마 소년이 온다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다면 이 말이 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굉장한 고통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내 몸처럼 느껴지게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 첫 번째 소년이 온다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논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논문은 뭐냐면 히라버 시간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각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피드 싸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강의 히라버 시간에 대한 논문을 같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3번 각주가 여러분 네, 노다지예요 여러분. 3번 각주에 4편이 있네요. 3번 각주에만. 지금 저는 또 양식 변경해서 9개. 저 잘했어요. 저도 끝났습니다. 꼴찌 싸움 치열하다. 저도 APA로만 하면 다 했는데 그럼 APA로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가위바위보로 정해 그러면. 둘이 가위바위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읽으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히라버 시간이 어떤 소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가 있어요. 인문 아카데미 같은 데서 히라버 강의를 해요, 이 남자분이. 근데 시력을 점점 잃고 있고 이 수업에 들어오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말을 잃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는 남성이 하는 히라버 강의에 이 여성이 와서 히라버를 배워요. 근데 말을 하진 않고 그냥 쓰면서 계속 이제 그 히라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배우기도 하고 뭐 보통은 이제 철학적인 문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학생과 그냥 강사였는데 각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이 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어요. 이거는 소설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히라버를 여성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히라버 구절들이나 그 히라버로 쓰는 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구절들도 엄청 문학적이고 좀 여러 가지로 필사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많고 그런 내용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책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은 조금
하지만 뭐 일단 해보시죠. 일단 저자와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저자는 이하은 선생님이고요. 네.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 한강의 히라버 시간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히라버 시간에서 언어는 인간 존재의 거주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의미의 우글거림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체계화할 언어 형식이 부재한 상태이고, 남자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은 그 형식이 존재가 거주할 수 없는 공허한 대상이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이 부재 속에서 히라버라는 것을 통해서, 이 히라버라는 새로운 언어를,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에 공통된 의미를 되돌려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네요. 네, 결말에 가서는, 근데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이 소설에 대한 논문의 입장은 어쨌든 언어의 시원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히라버는 그들의 삶과 유리된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아까 그 공허하게 체계적인 그런 언어 형식이 없는 것과, 그리고 뭔가 그 형식 자체가 공허한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연인의 형상은 서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용인함으로 구축돼. 그대로 읽고 계신데. 네. 목차 각각에 대해서 한번 DBP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DBP와 AI로 들어가셔서, 저는 사실 이 기능은 처음 써보거든요. 네, 거기서 AI 보기, 뷰어 보기 누르시면 목차별로 정리해주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줄 거예요. 히라버 시간은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각을 상실해가는 남자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서론에서 넘어가서 파편화된 언어와 의미의 무화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챕터 제목이네요. 무화가 어떤 의미일까? 이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소통 장애를 겪지만은 이 고독은 신체적 장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고립과 언어의 결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서는 시원적 언어의 동경과 실패한 형식. 이들은 이 본인들이 가진 언어에 대한 그 결속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히라버를 탐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과 동떨어진 언어를 작용하여 소통의 본질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논문의 139페이지 보면 이제 소설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라버 시간에 여자가 언어를 잃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이나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했다는 점을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언어가 가진 날카로움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로부터 굉장히 고통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그 히라버 시간의 소설 내용 인용된 것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이제 시각을 잃을 거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나 고독을 느끼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이해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소통 불가능성에서 오는 그 고독 같은 걸 느껴서,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본인들의 굉장한 고독이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근데 인풋이 안 되는 게 어렵겠냐? 아웃풋이 안 되는 게 어렵겠냐? 삶에서. 그러게, 인풋이 안 되는 거랑 아웃풋이 안 되는 거. 근데 이 소설에서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글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남자 쪽이 더 고되다. 그렇지 않을까?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못 보는 게 더. 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둘 중에 고른다면 선생님도 저도 인풋이 없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좀 인풋 아웃풋으로만 말하기가 느낌이 어려운 아닌 것 게, 같긴 해. 왜냐하면 그냥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르면은 시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불안이나 이런 부분은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도 그렇고 그 소년연다 얘기도 보면 언어로 전달되기 힘든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서. 그래서 히라보 시간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초기에서부터 이미 소통 불가능성, 언어의 한계, 언어가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언어의 불가능성과 언어의 한계에 대한 몸부림 같은 게 저는 한강 작가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녀의 그 작품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이 히라보 시간은 그 주제를 되게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소년이 온다 같은 거는 그런 거가 방법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언어의 어떤 한계나 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한강 작가에게 계속 조금씩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지 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 딕테 생각이 계속 아, 나는 거예요. 네네네. 차학경. 네, 그래서 딕테 제가 읽으셨나요? 딕테를 읽다가 좀 포기하고 또다시 읽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좀 언어에 대한 이미지와 여기에 나오는 것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단숨에 읽히는 책이 전혀 아니고 되게 분절적이더라고요, 언어가. 시 같아요. 되게 시적인데 그게 막 목표성을 가지고 쓰인 시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창발하는 것처럼 저에게 대충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마이너 필링스에서 이제 차학경의 딕테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그 마이너 필링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서가 거기서 잘 드러나는. 마이너 필링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요. 마이너 플링스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뭔가 그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스튜디오 빌린 시간 때문에 이제 끝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나머지는 저희끼리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강 작가에 대한 논문 2편을 이제 호다닥 빨리 좀 살펴봤는데, 뭐 소년이 온다에 대한 얘기 조금 했고 히라버 시간에 대한 얘기 조금 했는데, 여러분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한 책에 대한 진득한 감상은 아니었지만 저런 내용도 논문으로 나오는구나, 저런 얘기들을 좀 참고해서 책을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자주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